네, 우리가 몸이 아플 때도 그 원인을 알아야 진단을 제대로 하고 처방전을 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그 원인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이겁니다. 주세요. 인간관계. 아무래도 인간관계 때문에 맞아요. 받는 스트레스 정말 많습니다, 교수님. 그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의 90%는 사실 사람에게 받는 스트레스입니다. 이게요 장난이 아닙니다. 힘들다 그러는데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대부분 사람에게 받습니다. 특히 네. 우리나라처럼 인간관계가 복잡한 나라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게 되죠. 가끔 진상 때문에 힘들다고 찾아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제가 그렇게 얘기해 주죠. 진상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비법을 내가 알려주겠다. 어떡해요? 그런 비법은 없다고 가르쳐요. 기대했어요. 여러분, 아이고, 진상은 아이고. 네. 답이 없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바뀌면 그 인간은 진상이 아니죠. 문제는 대부분의 갈등의 출발은 어디서 와요? 내가 옳다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옳으면 이 인간이 틀렸죠. 누가 바뀌어야 돼요? 이 인간이 바뀌어야 되죠. 네. 그리고 상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에너지를 씁니다. 그리고 변화하지 않는 상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분노하기 스트레스 시작합니다. 받죠. 네, 화나죠. 내가 이렇게까지 네. 했는데 이 인간이 안 바뀌네. 열받죠. 네.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관계를 호전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판사 노릇을 좀 접고 네. 변호사 노릇하는 훈련 해보자. 쉽지 않습니다. 저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변호사 노릇을 하면요 놀랍게도 관계가 좀 부드러워집니다. 저는 정신과 의사니까 집에 가면 아내와 대화를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죠? 아, 그러세요? 표정이 안 좋네요. 아, 전문가들이 또 집에 가면 또 힘드니까 안 할 수도 아니에요. 있어서. 궁금하긴 하네요. 제가 아내 네. 얘기를 듣고 오늘 충격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네. 제가 한 50이 될 때까지는 제하고 대화를 하고 나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았대요. 네. 환갑이 넘고 많이 좋아지더래요. 네. 아직도 멀었대요. 분명히 내가 뭘 잘못해서 열받아서 얘기를 시작했는데 네. 5분쯤 지나면 자기가 잘못한 걸로 바뀌어 있대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관계를 맺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항상 스트레스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저 사람 입장에서는 저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할 수 있겠구나. 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관계를 맺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명언 나왔습니다. 판사가 되려고 하지 말고 변호사가 변호사가 되도록 해라. 사실 뭐 직장, 상사, 동료, 친구, 가족은 남편 말 안 듣고 아들 말 안 듣고 딸도 사춘기 막 다들 힘드실 거예요.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수님의 처방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네. 자, 관계에 투자하라 나왔습니다. 신 교수님, 이거 어떤 의미인가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 모든 사람과 두루두루 잘 지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아, 그래요? 우리 부서에 10명이 있어요. 10명하고 다 잘 지내죠? 그런 인간은 없습니다. 대개 한두 명하고는 아주 좋고 대여섯 명하고는 그저 그렇고 한두 명하고는 별로야. 맞아요. 이게 보통 사람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 착하고 여리고 섬세한 친구는 그 한 명 때문에 집에 가서 잠을 못 자죠.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왜 그니는 그런 얘기 했을까? 맞아요. 걔는 왜 나를 싫어할까? 그리고 밤새는 그러지 마세요. 그냥 다른 사람하고 잘 지내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그러면 그 두 명하고는 싸우라는 뜻이냐? 그게 아니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적당하게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사회기술 훈련인 것입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관계는요. 주도권의 문제입니다. 직장인들이 힘든 것은 주도권이 나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윤 교수님께 100만 원 좀 빌려주세요. 빌려주실래요, 말래요? 형님 당연히 빌려드려요. 거절을 못해서 오는 스트레스가 사실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큽니다. 맞아요. 거절을. 네. 방금도 사람들이- 거절 못 하셨잖아요. 교수님께서 100만 원을 빌려주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결정을 누가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되게 상대의 입장에서 결정하게 되죠. 그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좀 여유가 있고 내가 생각해보니까 참 관계도 좋고 100만 원 정도는 안 받아도 될 것 같아. 내가 기꺼이 주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상대의 입장에서 자꾸 고민을 하게 내가 안 빌려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런 것 때문에 행동을 하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상대를 배려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충분히 배려하되 네. 그 결정권이
나에게 있을 때, 주도권이 나에게 있을 때 스트레스를 인간관계에서 적게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박 부장님 격하게 공감만 하시네요. 그러니까 딱이에요. 딱이에요? 3분의 1은 나를 싫어하고 어. 3분의 1은 나랑 관계가 보통이고 3분의 1은 나를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하는데도 밤에 왜 그랬지? 그 사람은 여기 막 꿈에도 막 나오고. 네, 그렇더라고요. 뭐 저는 괜찮은 건가요? 아유, 훌륭한 무서운 알겠습니다. 자, 인간 관계에 대한 우리 이호선 교수님의 처방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결 범위를 정하라. 이거는 무슨 얘기일까요? 아유, 남의 그 잘못을 찾아내고 또 남의 그 잘못을 통해서 빚어지는 일들을 해결하려면 제가 볼 땐 다음 생에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내 안에서 해법을 찾는 게 사실 가장 쉽고 빠르고 간단한 방법인데 내 안의 문제도 해결이 사실 어려워요. 한 번에 많은 것들을 한 시간에 다 없앤다는 거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요. 이럴 때 사실은 척도 방법을 좀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결국 내가 전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일부를 어느 정도까지 해결할 것인가를 좀 결정을 하면 마음이 훨씬 더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를테면 가장 최악인 순간이 1점이고요. 살아있으면 무조건 1점이에요. 최악의 순간이 1점이고 네. 최고로 좋은 순간이 10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나는 지금 몇 점 정도일까 생각해 보면 보통 힘든 분들은 나 2점이에요. 3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제가 여쭤봐요. 몇 점 정도면 괜찮으시겠습니까? 보통 7점이나 8점 되면 괜찮대요. 우리가 2점에서 8점 되는 건 어렵습니다. 대신 2점에서 3점 되는 건 좀 나아요. 그래서 어떤 게 있으면 3점이 좀 될까요? 그러면 보통 좀 잠을 자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좀 숨을 좀 쉴 수 있도록 좀 넓은 공간에 여행을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이러면 벌써 2점에서 3점으로 올라가는 건 어렵지 않은 거예요. 또 3점에서 4점 되는 것. 그래서 보통 보면 최악의 순간이 1점이고 최고의 순간이 7점이라고 하면 되게 우리 순간이 살만하다 하는 건 5점이에요. 5점이라서 그 순간까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3점, 4점, 5점 여기까지 해결 범위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한 번에 해결 안 되더라도 일부 해결이 가능하고 일부 해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갖는다면 우리는 해결의 범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한 번에 가지 마시고 단계를 나누고 한두 개 정도 해결만 돼도 훨씬 더 수월해지실 거예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인간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저희에게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계셔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수민 아나운서 소개해 주시죠. 네, 60대 여성입니다. 부부지간에 서로 성향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게다가 50대 때 남편이 전 재산을 날려서 노후가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지금은 남편을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이혼할까도 생각해봤지만 이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가 될 것 같아 같이 살고는 있는데 남편을 볼 때마다 스트레스가 올라와서 병이 날 것만 같습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아이고, 이 마음이 이해가 또 가네요. 예. 아니, 볼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거면 정말 그러니까. 병 나지 않으실까 걱정이 되는데 이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신 참 교수님. 심각합니다, 그죠? 네. 남편이 저렇게 싫을까요? 정말 이해는 갑니다. 네. 근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여기 사연을 내신 것은 지금 헤어지겠다는 뜻은 아니신 것 같아요. 희망은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참 어려운데요. 제가 좀 현실성이 떨어질지 모르지만 제안을 한 가지 드릴게요. 네. 어떤지. 제가 남편이라면 제가 집에 들어가면 기분 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내가 나를 싫어하는 게 보일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 미소를 한번 지어보실래요? 혹시 이런 미소로 아내나 남편이나 아이들을 맞아주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언제였나요? 연기 학원에 다녀야 되겠어요. 아니, 아직 신혼이니까 이재성 아나운서는 아직은 하고 있지 않을까요? 어서 와. 왜 그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은 지금 저를 보고 계시잖아요. 네. 제가 여러분 표정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상대방의 표정에 자꾸 집착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내 표정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내가 힘들고 지쳐서 늘 화를 내고 나를 좋아하지는 모습을 남편은 알 것 같아요. 너 탓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그래서 약간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연습 한번 해보십시오. 이 아내가 일주일만 네. 정말 방금 지었던 그 환한 미소로 미소로. 한번 남편을 맞아주는 훈련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도 안 된다. 네. 포기하십시오.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경우라면 적절한 거리를 두시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초점을 자기 자신에게 맞추고 밖에 나가서 뭔가 재밌게 지내고 뭔가 목표를 가지고 살고 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놀랍게도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초점을 그럴 때는 자기 자신에게 맞춰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윤도현 교수님은 어떤 도움 말씀 네, 주시겠어요? 저는
남편한테 들려드릴 영상 편지를 제가 지금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편분께. 네. 남편분이 좀 변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게 공통적으로 부부관계의 제일 힘든 점이 추적자 안에 도망자 남편. 추적자 안에 도망자 남편이 네, 글로벌 1등 고민입니다. 그래서 남편께 일주일에 한 번은 아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셔도 아무 군소리 없이 네 말이 옳다 하고 최소 1시간은 듣는 아무 대답 안 하셔도 좋습니다. 잘 경청해주는 그 시간 가지시라. 그게 부부관계에도 도움되지만 남편분의 건강, 장수에도 도움된다. 네, 제가 이렇게 영상 편지 드렸으니까요. 네, 대신 전달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방송은 온 가족이 함께 앉아서 이렇게 방송 끝까지 좀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친정어머니도 평생 아버지 바꿔보시려고 했는데 못 바꾸시고 돌아가셔서 제가 그게 참 애통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음의 태도 변화 이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스트레스의 원인 인간관계 알아봤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바로 요겁니다. 자,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게 바로 비교의식이라고 합니다. 비교 싫죠. 그렇죠. 뭐 저도 뭐 어머님이나 친척분들이 전화 오시면은 야 누구는 요즘에 TV 틀면 나오는데 너는 요즘 뭐 하는 거야? 유튜브 어떻게 해야지 나오는 거니? 이런 얘기하면 저도 스트레스 잘 안 받는 편인데도 그럴 때는 내가 뭘 해야 되는구나. 약간 좀 나약해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비교하는 데서 이게 불행이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뭐 모임에 가서 누가 어떤 옷을 입었고 누가 어떤 가방을 들었어. 다음에는 그 모임에 가기도 싫어. 막 이런 분들도 있고 요즘 SNS 때문에 누가 해외여행을 갔고 누가 맛있는 거 먹고 누가 좋은 데 간 거 이런 거 보면서 나는 왜 못 그러는 거야. 이것 때문에 또 괜히 위축되고 이러는 게 있다니까요. 예. 그나마 제가 SNS 안 해가지고 비교는 좀 안 해갖고 스트레스 그나마 관리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비교식으로 스트레스 정말 요즘 사람들 많이 받죠. 문화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상대적인 거죠. 사실은 제가 아주 어릴 때만 해도요. 네. 비교할 대상이 별로 없었어요. 저 전 세대 농사 짓는 분들 생각해봐요. 누구랑 비교하겠어요? 연말에 김영감이 좀 농사 잘 지었더라. 그밖에 더 있겠어요. 근데 이게 TV가 나오고 인터넷 세상으로 바뀌고 특히 요즘처럼 SNS 세상이 되니까 남들이 어떻게 사는 걸 다 볼 수가 있네. 그러니까. 근데 그 인간들이 겁나게 좋은 걸 올리네.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죠. 네. 특히 열등감이 많거나 자존감이 낮은 분들은 계속 상대를 관찰하게 되죠. 더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건 문화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로 자존감이 뚜렷한 사람은 이 상대의 환경적인 변화에 별로 흔들리지 않거든요. 우리가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좀 떨어진 것 그리고 이 문화가 합쳐져서 비교 열등의식이 많아진 게 아닌가 씁쓸한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이호선 교수님이 준비한 처방전이 있습니다. 처방전 내용 띄워드릴게요. 자, 자신만의 기준을 세워라 나왔습니다. 좀 멋있네요. 네, 우리가 다들 비교 지옥 속에 삽니다. 1등도 행복하지 않은 세상이 지금 우리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평생 남의 기준으로 살아요. 어릴 때는 부모 기준으로 살고 커서는 학교 기준으로 살고 뭐 아이들 이제 뭐 낳고 키우면서는 배우자 기준, 자녀 기준 이렇게 다들 살아가거든요. 그렇게 살다 보면 사실 나는 언제 내 기준을 가졌는지 생각도 안 나고요. 내 기준을 가져본 적이 없으니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몰라서 맨날 평생 남의 인생에 멱살 잡혀 사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잡는데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막 춤을 추더라도 이제 내 춤을 출 나이가 된 거죠. 그래서 뭐 내 기준 형편없고 다른 사람보다 좀 별 볼 일 없다. 무슨 상관입니까? 나는 내 기준 가지고 사는 거고요. 너는 네 기준 가지고 사는 거고요. 잘난 너는 잘난 기준 가지고 사는 거고 못난 나는 못난 기준 나대로 좀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을 좀 살아가지고 또 정하고 이걸 살아가고 내 기준이 어느 정도 맞췄다. 그럼 스스로 얘기해줘죠. 야, 나 괜찮다. 나 이만하면 잘했다. 나 훌륭하다. 이만하면 괜찮고 그러니 너는 너의 기준대로 살고 나는 나의 기준대로 살자. 이게 나의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 게 결국 평생 남의 기준을 살다 보면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기쁘지도 않고 따라가느라고 급급하고 남의 기준은 왜 이렇게 자주 바뀌어요? 내 기준은 작아도 움직이지 않는 단단한 깃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만의 생애 깃발을 작게라도 꽂고 그 기준에 맞춰 사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